여기 이태리에 잘 나가는 미녀의 크리에이터가 친한 친구들에게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한 중년 남성이 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이태리 미녀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맙니다. 과연 이 미녀 크리에이터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리에서 전시회 크리에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아밀레 알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항상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라도 우연하게 제 시선을 사로잡는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걸 직접 보고 체험해보고 싶어서 혼자서 해외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해외여행을 하면서도 단지 보기만 하고 추억 쌓는 정도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행 간 다른 나라의 생활 문화와 다른 언어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해당 국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도 하고 교류하는 걸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는 해외 각국의 외국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세계에 많은 친구들을 등록해두고 있지만 이 나라 사람들만큼은 절대 친구로 등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4개월 전에 저는 중국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팬더를 보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요. 목적이 있어 가는 거지만 여행을 가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친분도 쌓는 걸 좋아해서 당연히 홈스테이 숙소를 찾아 현지 중국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갔었는데, 이런 제 생각으로 인해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초하고 말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정말 많은 해외 각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왜 중국인들이 해외 여러 국가들에게 미움을 받는 건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올 수 있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이태리로 돌아와서도 정말 생지옥 같았던 중국에서의 믿지 못할 경험을 친구들에게 열변을 토하며 절대 중국은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이런 건 우리끼리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우칠 수 있게 사연으로 써보자면서 연필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겪었던 황당했던 일은 숙소에 갔다가 중국인 2명과 한국인 1명,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4명이 한 방을 썼었거든요. 10평이 차이 안 되는 작은 방이었는데 방 안에는 2층 침대가 2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높은 곳에서 자면 붕 뜬 느낌이 들어서 저는 낮은 곳에서 잠을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 갔을 때 이미 2층 침대의 아래쪽은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의 성격대로 웃으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2층에서 잠을 못 자는 특성이 있는데 혹시 양보해 줄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했는데, 중국인들은 단 몇 초의 고민도 없이 싫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고민도 없이 거절해버리니까 괜히 뻘쭘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2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대화는 번역 앱을 써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에 저희 방에 또 한 외국인이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도 아시아인이었어요. 한국인이라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믿지 못할 장면들을 보게 됐었는데요. 새로 들어온 그 친구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하자마자 중국인이었던 그 2명이 서로 뭐라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한국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들의 짐을 온 바닥에 펼쳐놓기 시작하면서 얼른 한국인 보고는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었고, 방바닥에 짐을 모두 풀어놓은 중국인 2명은 침대에서 방문으로 나가는 길만 놔두고는 자신들이 1층 침대를 사용하니까 아래쪽은 자신들 거라면서 우리 보고는 2층 높은 곳은 다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2층에 침대 외에는 발을 디딜 수가 없는데 어디를 사용하라는지 말이죠. 그러더니 방바닥에 있던 저희 캐리어를 저희가 있는 2층 침대 위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방바닥은 자기들만의 공간이라면서요. 정말 그 모습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2명이라 혼자서 어찌할 수 없는 터라 저는 안 그래도 좁은 침대 발밑에 캐리어를 두어야 했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새로운 한국인 친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중국인들의 짐들을 발로 툭툭 밀더니 방 모퉁이로 모두 몰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이 공간은 방 안에 있는 4명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참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중국인 친구들은 그런 한국인 친구의 강한 모습에 순간적으로 쫄았는지 주춤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한 중국인이 그 한국인 친구의 어깨를 툭 하고 밀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중국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국인 친구의 어깨를 쳤던 중국인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찌나 빨랐는지 어떻게 그 중국인 친구가 바닥에 쓰러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의 방안은 중국인 친구들의 억지는 사라졌었는데 중국인들의 행동이나 습관들을 한방에서 지내며 겪으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이기적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오면 물을 내리고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하는데 뒷사람이 있던 말던 대변 보고 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다반사고, 양치를 하고 입을 헹궜으면 세면대를 정리해줘야 하는데 입을 헹구고 뱉은 침들이 세면대에 그냥 범벅이 되기도 하고, 정말 중국인들이 해외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의식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한국인 친구가 보게 되면 한국인 친구는 그냥 놔두지 않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고 뒷정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라면서 훈계를 하고, 세면대도 썼으면 물론 주변 정리를 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따끔하게 혼내줬었는데 그 한국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그 공간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알아보니 중국인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냥 중국인들의 국민성으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천하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하는 중국은 지리상의 중심점이 아니라 정신적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라는 강한 망상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신적인 중심의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중화문명 지상주의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뷔페 식당을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접시를 들고 나갔는데 정말 입맛을 뚝 떨어지게 하는 중국의 뷔페 식당의 모습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뷔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줄을 서서 본인이 먹을 만큼 음식을 집게로 들어 조금씩 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중국 뷔페 식당은 집게는 고사하고 손으로 음식들을 마구 퍼담기 시작했었는데요. 줄이 어딨어요. 서로 음식을 담겠다고 음식 쪽으로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이 틈바구니에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한 중국인이 나 때문에 음식을 못 담고 있지 않냐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 옆으로는 중국인들이 음식을 쟁취하겠다고 뻗은 손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과일이라도 먹자는 생각에 과일 코너로 갔는데 그것도 이미 중국인들이 이미 우르르 와서 음식을 집어간 터였는데, 수박이 있어야 하는 과일 칸에는 중국인들이 손으로 음식들을 막 집어가는 터에 다 으깨진 채로 수박 곡물과 씨들이 과일 칸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너무 화가 나서 카운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카운터 직원은 그런 저의 말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당장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절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한둘 카운터 쪽으로 직원들이 다가오니까 순간적으로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듯 뷔페를 빠져나왔었어요. 숙소에 돌아가서 한국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하더니 중국 문화가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들 거라면서 마침 옥상에 가서 자신은 음식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함께 가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친구는 옥상에 올라가 한국에서 가져왔던 음식들을 꺼내더니 뭔가 만들었었는데 바로 떡볶이였어요. 떡볶이와 오뎅국,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김치를 잘게 썰더니 밥을 그대로 볶아 만들었던 김치 볶음밥까지 한국인 친구와 함께 옥상에서 그 음식들을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놀랄 정도였죠. 제가 한국인 친구에게 어떻게 중국에 오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중국에서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한국인 친구는 자신도 중국인들의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을 가진 중국인들이 정말 싫기는 하지만 13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탓에 그런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이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될 거고 나아가 국가에게도 중국인들 주머니에서 돈을 내게 하는 일이니 도움이 될 거라는 정말 멋진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 말대로 중국은 자기중심적인 것 외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나쁜 건 전부 남이고 반대로 성과가 있는 건 모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책임 전가와 독선의식이 중화사상의 뼈대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중국에 있는 팬더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저희 나라 이태리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각국의 역사를 조사해 기록하는 블로거 분이셨었어요. 중국은 팬더라는 동물을 이용해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기 위해서 이태리에서 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판다를 늘리기 위해서 번식에 엄청 애쓰고 있는데 갓 태어난 판다를 사람처럼 인큐베이터에서 키운다더라고요. 지난 20세기 때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이 미국에 판다를 선물한 걸 계기로 다른 나라와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판다를 각국으로 보내서 활용했다고 했었고 북한이란 나라에도 정말 많은 판다들을 보내서 북한을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중국은 형편없는 축구 실력으로 본선에도 들지 못하고 조기 탈락했는데 그럼에도 카타르에 판다 전시관을 최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판다 외교는 지금도 논란이 많고 이제는 외교를 넘어 판다 대여 사업까지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판다라는 희귀종 동물을 이용해 거액의 돈이 오고 가니까 결국 동물로 장사 속이 아니냐는 시선도 많다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은 국가들을 다녀봤지만 정말 매일이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중국이었어요.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갔을 때 한국인 친구는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친구의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니 나도 여길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 친구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에 함께 있던 중국인 친구가 쳐다보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절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저는 그렇게 짐을 싸고 있는 한국인 친구의 손을 붙잡고 나도 한국에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했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제가 무슨 마음 때문에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겠는지 웃으면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저는 중국인 친구를 한번 슬쩍 보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겼습니다. 중국에 지내면서 함께 한방을 지냈던 한국인 친구에게 저도 모르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인 친구 덕에 든든했었죠. 그렇게 짐을 챙기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음악을 들으려고 캐리어에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았는데 웬일인지 이어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캐리어에서 꺼낸 적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한국인 친구에게 혹시 내 에어팟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한국인 친구는 자신은 남의 것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에어팟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를 슬쩍 보니까 자신도 본 적 없다는 액션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때 외출을 나갔던 또 다른 중국인 친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귀에 제 이어폰을 꼽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혹시 내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자기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이어폰 케이스에 적혀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볼펜으로 케이스에 긁어서 적혀 있는 중국 이름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저는 제 것이 맞다는 확신을 했었어요. 중국인 친구 이름이 적혔는데 어떻게 그게 내 것이라고 확신했냐고요? 제 이어폰 케이스에는 불에 그을려 아래쪽이 녹아 형태가 일그러진 곳이 있었는데 똑같이 불에 그을려 일그러진 케이스였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중국인 친구에게 설명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중국인 친구는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며 소리를 치더니 저를 때리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한국인 친구가 중국인 친구의 손목을 잡고는 그대로 뒤로 밀어버렸고 귀에서 이어폰을 빼더니 저에게 찾아 돌려줬었어요. 한국인 친구가 뺏어준 이어폰과 이어폰 케이스가 제 손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어폰은 중국인 친구 걸로 보이는 귓밥이 묻어 있었고 케이스는 볼펜으로 중국 이름을 적는다고 다 그어놔서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이어폰을 중국인 친구에게 난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하고는 가지라고 주고 숙소를 떠났습니다. 제가 없을 때 제 캐리어를 중국인 친구들이 뒤졌다는 건데 숙소를 나오면서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국은 딱 한 번 다녀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았던 터여서 다시 한국을 가게 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인천에 도착했을 때도 역시나 그때 느꼈던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모습과 타 국가들의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수했던 첨단 시스템들, 무엇보다 타인에게 무한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중국인들은 절대 친구로 둘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었었고 그때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은 중국에 갔을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중국과 한국을 갔다가 이태리에 돌아간 뒤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목청 높여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저희 대화에 갑자기 끼어드시더니 중국에 대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친구 아버지는 대만에 오랜 시간 일 때문에 지낸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중국인들의 미립국자 문제로 엄청난 신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있었던 대만은 옛날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열쇠로 문을 잠그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물건을 도둑 맞는 일들이 없었는데 2차 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인들이 물러난 뒤에 중국 대륙으로부터 약 2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대만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도둑이 없었던 대만은 순식간에 금방 도둑놈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도둑이 너무 많아져서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마저도 열쇠를 굳게 잠그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자 대만인들 중에는 중국 사람들만 보면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랍에서 옛날 기사가 적힌 신문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실려 있었는데요. 1994년 중국의 한 호수에서 대만 관광객 24명을 태웠던 유람선이 호수에서 중국인 강도를 만나서 유람선에 타고 있던 24명 전원을 선실에 가둬놓고 중국 강도들이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대만에서도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중국에서 알게 된 한국인 친구에 대해서도 저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줬었는데요. 그 한국인 친구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 숙소에서 중국인 2명에게 몰매를 맞았을지 모른다고 했더니 친구 아버지가 대뜸 한국은 아마 그 중국 때문에 되게 억울한 나라가 아닐까라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중국 때문에 한국이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친구 아버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공기가 가장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2위에 오를 정도로 나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중국의 미세먼지가 수시로 아래로 흐르면서 한국의 대기질이 늘 나빠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나쁜 공기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억울할 수 있을 거라던 거였어요. 한국을 막상 가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성숙한 선진 의식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가여서 그 나라 자체로만 보면 정말 훌륭한 국가인데 한국은 중국부터 지금 휴전 중인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비극적 역사 등등 타 나라들로부터의 부정한 일들을 많이 겪으니 한국은 억울한 나라이지 않겠냐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콘텐츠와 문화가 엄청난 이슈를 끌어내는 걸 보면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이태리도 한국의 저런 모습들은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친구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만 가진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원래 해외 각국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중국을 여행 오라며 각종 광고와 홍보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국경을 열었는데 관광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30% 수준도 안 되고 있다는 뉴스였는데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세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국가 대 국가의 비즈니스 신뢰도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또 더 황당한 중국의 정책 때문인데 간첩 행위의 범위를 모호하게 정의했던 중국의 방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을 찾았던 여행객들이 중국의 자의적 법 집행으로 출국 금지를 당하거나 부당한 구금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중국을 여행 오라고 문을 열었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중국을 향해 안 간다며 다들 소리 높이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제 큐레이터 친구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 중국에서 만났던 친구가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는데 구경 오는 겸해서 여행을 오라고 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알겠다고 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제 친구들이 자신들도 함께 가자고 하길래 한국이라면 제 친구들에게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 3명은 다음 달 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한국에 여행하고 돌아와 사연을 적어 보낼게요. 제 친구들이 한국의 엄청난 선진 문화를 접하고 놀랄 걸 생각하니 제 스스로도 너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죠. 자, 오늘은 이태리의 미녀 큐레이터 아밀레 알레나 씨의 중국을 갔다 경험한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에서 있던 내용처럼 이후 한국을 여행하며 친구들의 반응을
살핀 사연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연은 현재 시청자분들이 보기 쉽고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 작가팀이 재각색하고 있으니 완성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